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의 특집. 오늘은 제5강좌 한국과 기독교 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오프닝 씬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죄송하게도 종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두 대통령이 나온 의미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번은 제국주의와 종교. 우리가 한국이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됐냐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성향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열강이 이제 성장을 하고 우리가 지산 대발견 이후 서양이 동양을 전 세계를 공략하는 방식이 바로 제국주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871년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 이후에 50년간이 1차 세계대전까지가 보통 제국주의를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제국주의 패턴은 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보면은 제국주의 패턴은 선교사와 상인이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와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카이사르는 이 알렉산더와 다른 것 차이가 정벌 전쟁을 할 때 항상 상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갈리아 전쟁 당시 보면 상인들을 데리고 다녔고 독일의 비유너가 쓰는 걸 제가 보면은 카이사르의 사업이라고 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초의 어쩌면은 역사상 최초의 신용불량자였던 카이사르 시저가 어떻게 나중에 재산가가 되었는가 이런 쪽의 흥미있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보면 이 상인이 우리가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보면은 주인공이 노예 상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상인은 250년 전까지 노예 무역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제국주의와 종교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제국주의의 형태로서 나중에 서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으로서 제국주의로서 동아시아의 중국 그리고 한반도, 조선 그리고 일본이 다 다르게 패턴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국주의의 종교적인 제국주의였던 천주교가 가는 것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서로 팥끼리 분열을 합니다. 예수회와 도미니쿠스파입니다. 예수회는 중국의 고유 전통을 존중해 준 짝이었고 또 이 도미니쿠스파는 조상 숭배를 미신시하고 황제 칭호의 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동에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어느 것이 천주교냐?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었고요. 일본은 스페인과 영국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유명한 대망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3대 영웅, 일본 근대의 3대 영웅, 또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다룬 책에 보면은 이 신구교 간의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영국의 갈등이죠. 원래 스페인이 먼저 왔다가 뒤늦게 영국이 오면서 또 영국은 신교의 나라가 되었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가톨릭과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보고서에 재미있는 것은 지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으로 알려진 절대적이면서 상대적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프랑스 작가가 실제로는 이 친구는 작가 전에는 과학 분야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 기록을 놔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해가 쓴 것이 바로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면 뭐가 나오냐니까 흥미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뭐냐가 로마의 교황청에 보고된 선교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당시 일본에서 파견됐던 선교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상신의 천국핵 부정에 일본인들의 저항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신도라고 하는 조상신을 모시는 전통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에 물어본다는 거죠.
나는 조상님들을 모시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지옥에 있고 나만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나오는 것도 재밌는 것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 탄압을 이렇게 하면서 종교 탄압을 받게 되는데 이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종교 탄압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서 오늘날 그리고 아까 봤던 자기들의 신도하고 맞지 않아, 일본의 전통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오늘날 1%도 되지 않는 기독교 신자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알다시피 우리도 종교 탄압이 아주 심화되어 있었죠. 그 당시 대원군의 딜레마가 똑같은 거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도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을 확립하는 문제 그리고 개방을 하는 문제에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전통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원군의 딜레마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프랑스와 미국 간의 외교 문제, 그게 나중에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때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절망적인 저항이었다. 이 당시 사진이 그 당시 이제 신미양요 미국과의 전쟁 당시 사진입니다. 강화도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 당시 자기들은 소총을 쓰고 있는데 조선군은 전통적인 활이나 창 그리고 화승총을 들고 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대포가 있는데 무대포로 오고 도대체 이런 게임도 안 되는 싸움에서 미국의 장교가 그 당시 그를 하면서 이건 너무 무모하고 너무 부끄러운 전쟁,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그럼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기독교의 나라가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전례를 다시 본다면은 초기에는 천주교가 시작이 되었고 북경교구를 해가지고 지금도 천주교 믿는 사람들 신부님들은 개고기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 전통은 그 당시 이제 천주교가 북한으로 먼저 들어오면서 북경고교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 한국 국경 지역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이북 쪽에 개고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전통이 남아있는. 그래서 천주교쟁이들 못 먹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아마 저도 옛날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로서 개고기도 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를 겪게 됩니다. 일제시대에서 이제 선교사들은 이미 일제시대 전에 근대화 당시에 선교사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보여주는 것들이 자료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사학과의 일그러진 근대를 쓰신 박지한 교수의 책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당시 미국을 중심, 특히 이분은 이제 영국 선교사들이 자료를 가지고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당시 고종이라든가 그 당시 이 외세 침략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 고종을 비롯한 사람들의 그 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국운과 나라의 운명과 자기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그걸 갖다가 분리시키지 못하고 끝내 국가를 희생시키는 그것이 바로 일그러진 근대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우리는 오히려 이 기독교 쪽이 하나의 이 반민족적 그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초기에 그 배지학당에서 쓴 자료를 보면은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 선교사들의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유럽을 가보고 하면서 미국만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잘 살 수가 있겠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은 뭐냐니까 일본은
불교국인데 우리 조선은 기독교가 많이 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본에서 불교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고 논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과 그 6.25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간 것을 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내세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승만 기적이라고 매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당시 1945년 해방 당시에요. 그 미 군중에서 조사를 하면 70% 이상의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합니다. 공산의 뜻도 모르면서 그때 이제 남노당이 제시한 게 뭐냐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싸그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는데 박헌영이도 놀란 거죠. 막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한에 자기들 호응하는 빨치잡 남노당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이유가 설명이 도대체 안 된다.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전부 다 반공이 되어버렸느냐. 그 이승만 효과라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제시대 때 보면은 그 수많은 영웅들이 있거든요.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 그 비행기 그 파일로트들 이런 사람들도 영웅이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의 영웅인 거죠.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서 이 박사란 분이 학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민족적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기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조선민들이 한국인들이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울면서 교육해서 하니까 다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대통령, 그분이 반공을 이야기하고 건국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건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효과. 다시 말해서 그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죠. 심지어는 케냐의 케냐타 같은 사람, 그 이름따가 나라 이름까지 되는 그런 경우, 뭐 탄자니아의 뭐 예레레 이런 사람까지, 유고의 뭐 티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전쟁을 해결하는 것도 신승동맹을 만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선교사의 길을 걸은 사람이었고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를 영부인으로 맞았고 이런 등등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이미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알게 됐어요. 미리 안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메가더 장군 부친을 먼저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을 소개를 해요. 그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신성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종의 기독교적인 신성동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거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건국전쟁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것들에 보면 그런 게 확인이 많이 되죠.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많이 도와주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또 기독교 쪽에 미션 쪽에서 이제 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인 신부님들하고 공부도 하면서 그런 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워커 장군을 될 수가 있습니다. 워커 장군은 낙동강 전선의 하나의 영웅이죠. 이분은 사실은 불과 개전 1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워커 장군이 이 80%가 적군에 인민군에게 점거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11개 사단인 걸 가지고 자기가 막아내죠. 그러면서 남북으로는 150km, 동서로는 70km의 낙동강 라인, 일명 워커 라인을 설정하고, 그리고 워커 장군은 아주 특별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평소는 조용했는데 전투만 났으면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불독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명이 하나 더 있죠. 조니 워커라고. 워커 이름이 이제 조니 워커라는 유명한 술하고 이름 돼가지고 그 사관학교 때는 조니 워커라는 이름인데 나중에 불독이었습니다. 그 워커 장군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 백선엽 장군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또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결합했어요. 다시 말해서 1차 대전은 우리가 참호전이라고 그럽니다. 2차 대전은 기동전이라고 그래요. 이제 전투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 육군과 국군은 참호전으로 하고, 또 기동전은 미 공군과 해병대를 써가지고 이걸 막으면서, 또 이 사람은 가장 용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한국에 죽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미 장병들 앞에서 죽을 때까지 나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전쟁이 2차 세계 끝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미 25사단, 24사단 이런 친구들도 대부분 이 전투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행정병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의 전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워커 장군의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전의를 다시 불태워서 낙동강 지선을 막아낸 겁니다. 45일 동안 전투를 막아내면서 기적을 이룬 거죠. 그리고 워커 장군의 이런 낙동강 지선이 위대한 것은 미군이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대승리는 최초이자 최후입니다. 심지어는 월남전에서도 워커 장군의 작전을 쓰려고 했어요. 낙동강전, 제2의 낙동강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워커 장군도 있지만 백선엽 장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의 전격적인 지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료에 따르면 수백 번을 그 전선을 누비고 또 수많은 대중연설로서 전선의 동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클레망스란 말을 듣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전선을 누벼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클레망스로라고 하는데 한국의 클레망스로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 그래서 이게 라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마저도 그 당시 아들도 참전을 했거든요. 샘 워커라고. 부자지간에 나중에 사성장군이 되는데 3대에 걸쳐서 이런 영웅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나중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유일한 불평등 조약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아이젠하워가 너무 황당해했던 겁니다. 어떻게 상호방위조약이냐? 유럽이나 일본하고 같이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상호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득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백선엽 장군에.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의 기적이다. 기독교 입국론을 받아들였고 유교를 버틸 수 있는 외교의 천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분은 인민군을 학살을 6.25 때 인민군에게 학살된 1,700명의 그 목회자들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억이 남아서 박 대통령은 부국강병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상영되고 있는 그 건국전쟁 2를 있는데요. 건국전쟁 1과 2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마찬가지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의 건국전쟁 같은 것도 우리가 열심히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 국민들이요, 역사는 저 고대도 중요하고 중세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현대사입니다. 우리나라 건국한 이후의 현대사가 너무나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갖다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한국의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헌영과 그리고 김구입니다.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조선의 레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공산당을 25년에 지금이 2025년이니까 딱 100년 됐죠. 100년 전에 창당을 한 친구고 모스크바를 유학했고 국제 레닌 대학을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조선 정판사 사건 같은 것을 일으키죠. 그리고 북한에 월북을 해서 탈출해서 전쟁에 6.25 전쟁에 앞장섭니다. 김일성과 손을 잡고 스탈린에게 전쟁을 허락을 받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결심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48년 건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기면서 됐기 때문에 이제 50년이 되니까 준비가 이제 거의 완전히 동아시아 쪽에 붉은 물로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공격적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4.3 사건 마찬가지죠. 제주 4.3 사건도 김달삼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경찰, 그 다음에 군인 가족들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일반 민간인도 무차별 톱을 죽입니다. 그래서 한 7만 명 정도 희생당하는데요. 지금 그걸 갖다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전반적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전혀 생략하고 특정 분야만 이게 좀 악마한 디테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가 4.3 사건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박헌영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면서 또한 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수반이었지만은 나중에 변심을 합니다. 47년. 그러니까 건국 1년 전부터 변심을 하고 밑에 비서들이 전부 다 불확지가 됩니다. 김일성이 공작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평양을 방문하고 반대한민국 행보를 계속하다가 안두희는 뭐 자발적으로 경호이 된 친구입니다. 근데 자기는 반공주의자라고 김구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알고 보니까 친공주의자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독대를 확인하고 총으로 저격을 해 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백범 기념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과 기독교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승부한 것은 군대의 힘이 더 큽니다. 군과 기독교는 우리가 이승만, 백선엽, 박정희의 3인 신승동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을 썼고요. 군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6.25 당시 보면은 군교회 예배를 계속 참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 장성들을 예배에 같이 대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조야로부터 한국은 믿을 수 있는 기독교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 따르면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다. 왜냐하면 언제나 6.25 때 가장 어려울 때 생사가 갈리는 어려울 때 항상 기도했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게 미안해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구제를 하신 분이죠. 이분은.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뭐라 하냐.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다. 그래서 살려줬고 이승만 대통령 자기가 기독교적 쪽을 알고 기독교의 국민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자기가 반기를 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된 것도 독일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독일과 한국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국, 프랑스도 영향을 줬지만 독일의 선교사도 그 안에 있었고 이번에 정선의 그림이 반환이 됐죠. 한 50억 되는 것을 조건 없이 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에 독일 수독 정부가 그당시 도와준 겁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루드비히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1897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조국 근대화의 기본 설계를,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고 제수소를 만들 때 조선소와 자동차 회사를 같이 건설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월남전은 나중에 했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문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월남전 참전도 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트비 에르하르트 총리 같은 경우 이렇게 독일이 진척을 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이 서양에 대한 이미지가 감사하는 것이 바에서 기독교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녹았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의 배덕성, 저질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주화 당시, 제가 1990년에 귀국을 했었는데요. 그때 신문지상에 막 떠드는 것이 한국병 이야기였습니다. 한국병이 뭐냐 하면은 국가 지도력이 총체적으로 실종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민주화됐는데 그 민주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뭔지, 앞으로 우리가 과제가 뭔지, 방향이 뭔지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이 가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김영삼 씨 비선 팀에서 한 2년 그걸 하면서 너무 질려버렸어요. 저질 정치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양김이 한국의 지금의 절악 상태, 지금은 내전 혹은 한중 합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까지 온 것의 시작은 이 양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도자 리스크의 대전형적인 부정부패, 외교 실패, 자원 배분의 왜곡, 전국 불안정뿐 아니라 반역, 배역적인 또 스슴지 않았던 적용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용들이 양산됐죠. 요한 1서 2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들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적 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이재명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 그림에 김영삼은 IMF와 5.18로 완전히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김대중은 햇볕 정책과 한일어업 협정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이 뒤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같은 적 그리스도를 넣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범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무용지식이라고, 혹은 엘빈 토플러, 그리고 슈바니처 교수가 이야기했던 민주주의 혹은 자유의 가장 큰 적은 방종이고 대표적인 것이 무용지식이다. 저질지식, 쓰레기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6.25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이국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6.25 당시에 세계 철학사전과 세계 문학 전집을 발간해서 세계를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는 알다시피 유신시대라 하지만 독서국가였습니다. 삼성문고판이 드디어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독서신문이 나왔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서가였고, 그리고 독서하는 국민이라는 친필효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대회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완전히 독서가 사라지고 교양이 사라진 것이, 저는 그때 그걸 봤습니다. 제가 80년대 공부를 한 세대거든요. 80년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한 세대인데, 예.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 너무 가슴 아팠는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80년대 세태는 바로 무용지식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독서와 토론이 사라지고 민주화의 이면에는 1차원적 지식 혹은 상식 이하의 것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무용지식 공화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덕성이라든가 교양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한국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독서로 본다면은 한국병도 책을 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독일 헌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우리가 그 조선 공산당 남노당이 1925년에 창당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하고 최후의 결전이 지금 올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좌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치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운명처럼 종교는 마약이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왜 마약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순간 의미, 특히 우리가 신교, 그 청교도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의 약점을 민주주의는 취약하다는 마키아벨리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1958년에 민주화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이후에 완전히 공산화되었고 지금 국가 경제는 완전히 마비돼가 수백만이 망명을 했고 탈출을 했고 그리고 그 남미 우등국이 지금 남미 최빈국일 뿐 아니라 부정선거로서 그 정상적인 선거로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어버린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에 떠 있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도 바로 이게 있는 거죠. 한국은 지금 2025년을 한중 합병의 원년이라고 그러고 합니다. 심지어 알죠?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7,000개의 사회주의 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놨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도 손을 못 봤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마지막 껍데기, 마지막 결정이 뭐냐 하니까, 정부 조직법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이재명이가 불과 지금 4개월 만인데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 한국은 거의 공산국가가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전형적인 것이 하나의 리액션의 하나가 바로 한국 기독교에 대한 탄압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손앤보, 김장환, 이영훈 목사님에 대한 탄압이죠. 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고 김 목사님, 이 목사님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이것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해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3개 자율기관이 있습니다. 대학, 그리고 교회, 그리고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아까 탄압의 대상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앤보 목사님의 그 고난 이야기는 바로 어쩌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이지만 하나의 기회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리액션으로 나라를 재탈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내는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망적 항전에서 기적의 가능성을 찾아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시간으로 이제 정치와 종교를 거의 마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그리고 한국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정치와 종교가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언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